안녕하세요. 별의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에밀리의 도약 15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르주버리에서 1학년 생활을 마치고 에밀리는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교재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에밀리는 주말마다 단짝 친구 일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잡지 구독자를 모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여행을 하며 에밀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낯선 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유와 설렘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는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밤의 시간도 있었죠. 그러던 중 에밀리는 한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쩌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오래전 왕을 때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실종된 아이는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5장) 될 수 없었던 것. 맥킨타이어 부인의 방문이 끝나고 문이 닫히자 두 소녀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옷을 입었다. 에밀리는 앞으로 맞이해야 할 하루를 생각하며 왠지 모를 불쾌함을 느꼈다. 출발할 때만 해도 가슴을 설레게 했던 모험과 낭만의 기운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시골길을 돌며 구독을 권유하는 일은 갑자기 몹시 성가신 일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훨씬 더 피곤했다. 슈르주버리를 떠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 일저가 양말을 신으며 투덜거렸다. 에밀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흐른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깨어 있었던 황홀한 밤은 그 자체로 어떤 낯선 영혼의 성장기처럼 마치 1년쯤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난 밤 또한 다른 의미에서 잠들지 못한 밤이었고 짧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딘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여정을 다녀온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 감각은 맥킨타이어 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잠시 사라졌지만 머리를 빗는 지금 다시 돌아왔다. 어딘가를 오래도록 헤매다 온 기분이야. 에밀리가 말했다. 그리고 난 앨런을 찾는 꿈을 꿨어. 하지만 어디서 찾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 깨어나기 바로 전까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잊어버린 게 너무 끔찍했어. 난 통나무처럼 잤어. 일저가 하품하며 말했다. 꿈도 하나도 안 꿨고. 에밀리, 난 가능한 한 빨리 이 집과 이곳을 떠나고 싶어. 마치 악몽 속에 있는 기분이야. 무언가 끔찍한 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다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치고 싶어. 그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잠깐 잊고 있었지만 말이야. 정말 무정한 할머니야. 불쌍한 앨런에 대해선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 아마 오래전에 걱정을 멈췄을 거야. 사람들이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일 거야.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일 수 없거든. 지미 삼촌처럼 말이야. 그래도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어. 이건 내 첫 번째 장문으로 쓸 거야.
나중에는 출판도 시도해볼 생각이야. 저 생생함과 풍미만 잘 살릴 수 있다면 잡지에 실릴 만큼 훌륭한 묘사가 될 거라고 확신해. 잊어버리기 전에 할머니가 쓴 표현들을 지금 바로 지미북에 적어둬야겠어. 아, 제발 그 지미북 좀 그만해. 내려가서 아침이나 먹고 어서 떠나자. 하지만 작가의 세계에 다시 빠져든 에밀리는 잠시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내 지미북이 어디 갔지? 가방에 없어. 분명히 어젯밤에는 있었는데. 설마 그 문기둥에 두고 온 건 아니겠지?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일저가 물었다. 에밀리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맞아. 왜 저기 있지? 어젯밤에 가방에서 꺼낸 기억이 없는데. 네가 꺼냈겠지. 일저가 무심하게 말했다. 에밀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지미북은 연필과 함께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그 순간 펼쳐진 페이지 위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다. 에밀리, 왜 머리도 안 빗고 그렇게 서 있어? 난 다 준비됐어. 제발 그 지미북에서 좀 떨어져서 옷 마저 입어. 에밀리는 지미북을 손에 든 채 돌아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와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서려 있었다. 일저, 이것 좀 봐.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저는 에밀리가 내민 지미북의 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전날 에밀리가 유난히 마음을 빼앗겼던 강가에 자리한 작은 집의 연필 스케치가 아주 훌륭하게 그려져 있었다. 현관문 위쪽에 작은 창 하나에는 검은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맞은편 여백에는 또 하나의 십자가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앨런 브래드쇼는 여기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일저가 숨을 삼키듯 말했다. 누가 쓴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에밀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글씨는 내 글씨야. 일저는 에밀리를 바라보다가 조금 물러섰다. 잠결에 그린 거겠지? 난 그림 못 그려. 그럼 누가 했겠어? 맥킨타이어 부인일 리는 없잖아. 너도 알잖아, 에밀리. 혹시 정말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 집은 잠겨 있을 거야.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잖아. 게다가 그 근처는 다 수색했을 거야. 창문도 열려 있었잖아. 기억나? 만약 그 애가 안에 있었다면 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을 거야. 사람들이 봤을 거고 들었을 거야. 아마도 내가 잠결에 그린 거겠지. 앨런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도 너무 이상해. 무서워. 이거 브래드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일저가 말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정말 싫어. 괜한 희망을 다시 주는 걸지도 몰라. 그리고 이게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보여주지 않는 건 더 위험해. 네가 보여줘. 난 못하겠어. 이 일이 나를 너무 뒤흔들어 놨어. 무섭고 어린애 같고
지금이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어. 만약 그 애가 정말 거기 있었다면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굶어 죽었을 거야. 어쨌든 알게 되겠지. 내가 보여줄게. 만약 정말 이대로라면 에밀리, 넌 정말 놀라운 아이야. 그만 말해. 에밀리가 몸을 떨며 말했다. 난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부엌에 들어섰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곧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홀링거 부인이 말했던 닥터 맥킨타이어임이 분명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예리했고 얼굴은 호감이 같지만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편히 쉬셨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일은 없었나요? 집안이 워낙 어수선해서요. 아이는 찾았나요? 일저가 물었다. 닥터 맥킨타이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화요일 밤과 어젯밤을 넘기고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늪이라면 시신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전 그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가엾은 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때에 손님이 오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홀링거 부인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맥킨타이어 할머니는 손님이 부족함을 느끼는 걸 몹시 싫어하십니다. 한때는 환대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혹시 저희 할머니는 보셨나요? 낯선 사람 앞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아니요, 봤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 오셔서 왕을 때렸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닥터 맥킨타이어는 가볍게 웃었다. 그렇다면 큰 영광을 받으셨군요.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들려주지 않으시거든요. 할머니는 마치 늙은 선원 같은 분이라 이야기를 들을 사람을 미리 알아보시는 법이죠. 조금은 기이한 분입니다. 몇 년 전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아들 닐 삼촌이 클론다이크에서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실종 순찰대의 일원이었죠. 그 충격에서 할머니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세요. 사랑도 미움도 두려움도 희망도 없이 과거 속에서만 사십니다. 단 하나의 감정만 남아있죠. 한때 왕을 때렸다는 사실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 제가 아침 식사를 방해하고 있군요. 마침 홀링거 부인이 저를 나무라러 오시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맥킨타이어 선생님. 일저가 다급히 말했다.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닥터 맥킨타이어는 고개를 숙여 지미북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뭡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희도 몰라요. 일저가 말했다. 에밀리가 잠결에 그린 거예요. 잠결에? 닥터 맥킨타이어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되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요. 그럴 리 없죠. 그리고 할머니는 이 집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건 멜번 다리 아래에 있는 스코비의 별장이죠? 네, 어제 봤어요. 하지만 앨런이 거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달 넘게 잠겨 있었어요. 목수들도 8월에 떠났고요. 알아요.
에밀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잠들기 전에 계속 앨런 생각만 했어요. 그냥 꿈일지도 몰라요.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그래요. 윌이나 클라라에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덕 너머에 있는 롬 메이슨을 불러서 같이 별장에 가서 살펴보죠. 혹시라도...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문제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은 잠겨 있고 창문도 덧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이 창문은 그 현관문 위에 있는 건 닫혀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층 복도 끝에 있는 벽장 창문입니다. 8월에 일꾼들이 일하고 있을 때 제가 집안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벽장은 용수철 좌물쇠라서 아마 그 창문에는 덧문을 달지 않은 모양입니다. 천장 가까이에 꽤 높이 달려 있었던 게 기억나요. 어쨌든 롭에게 가서 이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좋겠죠. 에밀리와 일저는 홀링거 부인이 오가며 던지는 몇 마디 말 외에는 방해하지 않은 덕분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아침을 먹었다. 어젯밤은 정말 끔찍했죠. 그래도 비는 그쳤어요. 난 한숨도 못 잤어요. 가엾은 클라라도 그랬고요. 지금은 좀 조용해졌어요. 체념한 것 같아요. 정신이 상할까봐 걱정이에요. 할머니도 아들 소식을 들은 뒤로는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클라라는 더 이상 수색을 안 한다는 말을 듣고 한번 비명을 지르더니 침대에 엎드려 벽을 보고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도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 돌아가야 하죠. 토스트는 마음껏 드세요. 진흙이 좀 마를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에밀리, 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저가 끝을 흐리며 속삭였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만약 엘리자베스 이모나 루스 더튼 부인이 그녀를 봤다면 당장 침대로 보냈을 것이고 그 판단은 옳았을 것이다. 에밀리는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닥터 맥킨타이어가 떠난 뒤 흘러간 1시간은 끝이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다. 그때 부엌문 밖에서 우유통을 씻고 있던 홀링거 부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잠시 뒤 멜번 다리에서 미친 듯이 달려온 닥터 맥킨타이어가 숨을 헐떡이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클라라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게 그녀의 권리입니다. 그는 안쪽 방으로 사라졌다. 홀링거 부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웃었다. 찾았대요. 앨런을 찾았대요. 스코비 별장 안 위층 벽장 바닥에서요. 살아 있나요? 에밀리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살아는 있지만 간신히요. 말도 못했대요. 그래도 닥터가 말하기에 잘 돌보면 회복할 거래요. 가까운 집으로 옮겼다더군요. 그것밖에 듣지 못했어요. 방 안에서 환희에 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머리가 흐트러지고 입술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기쁨의 빛이 가득한 클라라 브래드쇼가 부엌을 가로질러 달려나가 언덕을 넘어갔다. 홀링거 부인은 외투를 집어들고 뒤따라 달려갔다. 닥터 맥킨타이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 다시 달릴 기운도 없고요. 하지만 기쁨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설령 말릴 수 있었다 해도
그렇게 하는 건 잔인했을 거예요. 앨런은 괜찮은가요? 일저가 물었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 아이는 탈진 직전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만 더 지났어도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린 곧장 다리 근처에 있는 닥터 메디슨에게 아이를 데려가 맡겼습니다. 내일이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짐작은 가시나요? 물론 아이가 말해줄 상태는 아니었죠. 하지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하실 창문 하나가 2cm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앨런이 여느 아이들처럼 집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그 창문이 잠기지 않은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 창문으로 들어간 뒤 거의 닫아놓고 집안을 돌아다녔겠죠. 그러다 벽장문을 꽉 닫아버렸고 스프링 자물쇠 때문에 그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창문은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고 그쪽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도 없었을 겁니다. 벽장 안의 하얀 석고벽에는 창문에 닿으려다 실패한 긁힌 자국이 온통 있었습니다. 물론 소리를 질렀겠지만 그 집 근처에 사람이 간 적이 없어서 아무도 듣지 못했겠죠. 아시다시피 그 집은 작은 만 안쪽에 외따로 서 있어서 아이가 거기 있어도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수색 때도 그쪽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강둑을 본격적으로 수색한 것도 어제였으니까요. 그때쯤엔 이미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었을 겁니다.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일저가 안도의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때 브래드쇼 할아버지가 거실 문틈으로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내 말이 맞았지. 이런 19세기에 아이를 못 찾을 리 없다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잃어버리기는 했습니다. 닥터 맥킨타이어가 말했다. 그리고 이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제때 발견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에밀리는 예지자예요. 일저가 카펜터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 말했다. 예지자? 글쎄요. 참으로 기묘한 일이긴 합니다.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군요. 할머니라면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하시겠죠. 하이랜드 사람들은 다들 그런 걸 굳게 믿으니까요. 아니에요.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에밀리가 반박했다. 그냥 꿈을 꿨을 뿐이에요. 잠결에 일어나서 한 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전 그림을 못 그려요. 그렇다면 무언가가 당신을 도구로 삼은 셈이겠죠. 믿기 어려운 일을 믿어야 한다면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할머니의 설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럴듯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가 몸을 떨며 말했다. 앨런이 살아서 발견된 건 너무 기쁘지만 제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스코비 집을 수색하자는 생각이 선생님께 떠올랐던 걸로 해주세요. 이 일이 온 지역에 퍼지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바람 부는 언덕 위에 하얀 집을 떠날 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터져나오고 항구의 물결이 그 빛 속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만 찾아오는 거칠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고 서쪽 도로는 젖은 붉은 길의 굴곡과 언덕과 움푹 패인 곳을 따라 유혹하듯 뻗어 있었지만 에밀리는 그쪽에서 고개를 돌렸다.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하자.
에밀리가 말했다. 오늘은 도저히 구독 권유를 할 수가 없어. 일저 멜번 다리로 가서 아침 기차를 타고 슈루즈버리로 돌아가자. 네 꿈 말이야. 정말 너무 이상했어. 일저가 말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워, 너가. 무서워하지 마.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야. 계속 그 아이 생각을 했고 어제 그 집이 나를 사로잡았을 뿐이야. 우리 엄마 일도 네가 알아냈잖아. 넌 우리에겐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길 바라고 있어. 난 그런 힘을 원하지 않아. 일저 내가 어떤 기분인지 넌 몰라. 마치 내가 이상하게 낙인 찍힌 것 같아.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닥터 맥킨타이어가 무언가가 나를 도구로 삼았다고 말했을 때 온몸이 식었어. 내가 잠든 사이에 다른 영혼이 내 몸을 차지해서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았거든. 글씨는 네 글씨였잖아. 일저가 말했다. 이젠 그 얘기는 안 할 거야. 생각도 안 할 거야. 잊을 거야. 일저, 다시는 이 일에 대해 나에게 말하지 마. 16장 표류하는 나무 10월 3일 슈루즈버리에서 오늘로 내가 맡은 아름다운 우리주 전역에 구독 모집을 모두 끝냈어. 모든 모집원 중에서 최고 성적표를 받았고 수수료도 거의 한 학년치 교재비를 충당할 만큼 벌었어. 이 얘기 루스 이모에게 했더니 놀랍게도 코웃음을 치지 않았어. 이건 기록해둘 만한 사건이야. 오늘 내 단편소설 시간의 모래가 머튼 매거진에서 반송됐어. 거절이긴 했지만 거절 쪽지가 인쇄물이 아니라 타자본이었어. 왠지 타자본은 인쇄본보다 덜 모욕적으로 느껴져. 귀하의 작품을 관심을 가지고 읽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게재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읽은 거라면 그건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지. 아니면 그냥 충격을 완화하려는 말이었을까? 일저와 나는 최근에 해골과 부엉이의 공석이 3자리 생겼다는 통지를 받았고 지원 자격 명단에 올랐어. 그래서 둘 다 지원했어. 학교에서는 해골과 부엉이의 멤버가 되는 걸 대단한 일로 여겨. 2학년은 이제 완전히 궤도에 올랐고 수업도 아주 흥미로워. 하디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반을 몇 과목 맡고 계신데 카펜터 선생님 이후로 가장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야. 내가 쓴 왕을 때린 여인에도 큰 관심을 보이셨어. 1등으로 뽑아주셨고 수업 중 논평에서도 특별히 언급해 주셨어. 에블린 블레이크는 당연하게도 내가 어딘가에서 베꼈었다고 확신하고 있어. 분명 예전에 읽은 적이 있다는 거야. 올해 에블린은 새로 유행하는 폼파두르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솔직히 전혀 어울리지 않아. 물론 내가 에블린의 신체 중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부분은 등뿐이지만 마틴 집안이 나한테 몹시 화가 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지난주에 셀리 마틴이 이곳 성공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타임스 편집장님이 나에게 기사 작성을 부탁했거든. 물론 난 거기에 갔어. 결혼식 기사 쓰는 건 정말 싫지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쓸 수 있는 말은 너무 적거든. 그래도 셀리의 결혼식은 예뻤고 신부도 정말 아름다웠어. 그래서
꽤 괜찮은 기사라고 생각하며 원고를 보냈어. 특히 신부가 들고 있던 장미와 난초 부케를 강조해서 썼지. 슈루즈버리에서 난초 부케는 처음이었거든. 나는 활자처럼 또박또박 ORCHIDS라고 썼어. 그런데 그 한심한 타임스 조판공이 그걸 SARDINES 정어리로 찍어버린 거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쇄사고라는 걸 알 텐데. 하지만 마틴 가문은 내가 일부러 장난으로 정어리라고 썼다고 굳게 믿어버렸어. 예전에 내가 진부한 결혼식 기사에 질렸다. 언젠가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래. 그렇게 말하긴 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신부가 정어리 부케를 들었다고 쓸 만큼 내 독창성에 대한 갈망이 엉뚱하진 않단 말이야. 그런데도 마틴 집안은 그렇게 믿고 있고 스텔라 마틴은 나를 자기 신혼 파티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어. 루스 이모는 그럴만하다고 하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하셔. 하늘이시여 제게 인내심을 주소서. 10월 5일 오늘 저녁에 윌 브래드쇼 부인이 나를 찾아왔어. 다행히 루스 이모는 외출 중이었어. 정말로 다행이었지. 내 꿈과 그 꿈이 앨런 브래드쇼를 찾는데 어떤 식으로든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루스 이모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거든. 루스 이모 말대로라면 이건 교활한 짓일지도 몰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교활하든 아니든 간에 나는 그 일에 대해 루스 이모가 킁킁거리며 캐묻고 의미를 부여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브래드쇼 부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다고 했어. 그게 나를 몹시 난처하게 만들었어. 사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난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브래드쇼 부인은 앨런이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했어. 발견한 뒤로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지만 말이야. 그녀는 몹시 창백했고 진지했어.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요. 전 계속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는요. 그 며칠 동안의 공포를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꼭 만나서 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집에 돌아왔을 땐 당신이 이미 떠난 뒤였고 제가 너무 불친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그녀는 무너져 울었고 나도 같이 울었어. 우린 함께 실컷 울었지. 앨런이 발견된 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떠올리는 건 앞으로도 좋아하지 못할 것 같아. 10월 7일 유문에서 오늘 저녁에는 연못 묘지를 산책하며 배회했어. 저녁 산책 장소로는 그다지 유쾌한 곳이 아니라고들 생각하겠지만 난 고운 가을 저녁의 조용한 쓸쓸함 속에서 그 서쪽 비탈에 작은 묘지를 거니는 걸 언제나 좋아해. 묘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읽고 나이를 살피고 그 아래 묻힌 사랑과 미움, 희망과 두려움을 떠올리는 게 좋아. 아름다웠고 슬프지는 않았어. 사방에는 붉게 갈아엎은 밭과 설이 맞은 고사리숲 가장자리, 그리고 내가 오래도록 사랑해온,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익숙한 것들이 있어. 주말마다 유문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소중해져. 점점 더 나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
난 사람만큼이나 사물도 사랑해. 엘리자베스 이모도 나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유문에서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거겠지. 요즘 들어 난 엘리자베스 이모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모도 이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저 책임감이었겠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된 것 같아. 황금빛이 탁해진 땅거미가 내려와 묘지를 희미하고 유령 같은 곳으로 만들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 그때 테디가 나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함께 들판을 지나 내일의 길을 걸었어. 사실 이제 그 길은 나무들이 머리 위로 자라 오늘의 길이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습관처럼 또 그 길에서 우리의 내일과 희망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일의 길이라고 불러. 이상하게도 내 내일과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테디뿐이야. 다른 사람은 없어. 페리는 내가 글을 쓰고 싶다고 하면 늘 비웃어. 그런 게 뭐가 좋은데? 라고 말하지. 그런 질문을 하는 녀석에게는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나는 알아. 딘에게도 더는 말할 수 없어. 어느 저녁 딘이 너무 쓰디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뒤로는 너의 내일 이야기는 듣기 싫어. 그건 나의 내일이 될 수 없잖아. 딘은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아마도 친구든 세상이든 무엇과도 나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프리스트 집안 같은 질투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난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이야. 요즘 들어 디는 내 글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심지어 조금은 비웃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카펜터 선생님은 왕을 때린 여인을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디는 읽고 나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 학교 과제로는 아주 괜찮겠지. 하지만 그리고 또 웃었어. 그 웃음은 내가 좋아하던 웃음이 아니었어. 엘리자베스 이모가 말하던 바로 그 프리스트 집안 사람 같은 웃음이었어. 그 웃음은 이런 말처럼 느껴졌어. 재치 있게 끄적일 수는 있겠지. 표현 감각도 있고. 하지만 그런 재능이 대단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두는 건 오히려 너에게 잔인한 일이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디는 그렇게 영리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 아마도 사실일 거야. 난 결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룰 수 없겠지. 그렇다면 난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예쁜 글이나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테디와는 경우가 달라. 오늘 밤 테디는 말 그대로 들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나도 마찬가지였어. 테디가 9월에 열린 샬럿타운 전시회에 그림 2점을 출품했는데 몬트리올의 루이스 씨가 그 그림들을 한 점에 $50씩 주고 사겠다고 했대. 그 돈이면 겨울 동안 슈르즈버리에서 지낼 하숙비를 충당할 수 있고 켄트 부인에게도 한결 부담이 덜 될 거야. 그런데 정작 켄트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 그래. 이제 네가 나한테서 독립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말하더니 울어버렸대. 테디는 상처를 받았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불쌍한 켄트 부인. 그녀는 분명 몹시 외로울 거야. 그녀와 사람들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장벽이 있는 것 같아. 난 텐시 패치에 아주 오래도록 가지 않았어. 여름에 한 번 켄트 부인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로라 이모와 함께 찾아간 적이 있어. 켄트 부인은 그때 일어나 있을 수 있었고 로라 이모와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다만 가끔씩 나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 있었어. 우리가 일어나 돌아가려 할 때 그녀가 딱 한 번 말을 했어. 넌 키가 아주 크구나. 곧 여자가 되겠지. 그리고 다른 여자의 아들을 빼앗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라이모는 켄트 부인이 예전부터 좀 이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 문제는 정신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요. 그녀는 병든 영혼을 가졌어요. 로라이모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 에밀리, 그런 말은 너무 무서워. 하지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몸이 병들 수 있고 정신이 병들 수 있다면 영혼도 병들 수 있는 거 아닐까? 난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 켄트 부인은 언젠가 어떤 끔찍한 영혼의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한 번도 아물지 않았다는 느낌 말이야. 그녀가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테디의 엄마에게 미움받는 건 나를 아프게 해.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딘도 테디만큼 소중한 친구지만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텐데. 10월 19일 일저와 다른 7명의 지원자는 해골과 부엉이 회원으로 선출됐어. 난 검은 콩을 받았고 그 사실을 월요일에 통보받았어. 물론 누가 그랬는지 난 알아. 에블린 블레이크야. 그럴 만한 사람은 그녀밖에 없어. 일저는 격분해서 선출 통지서를 갈기갈기 찢어 조각을 그대로 서기에게 돌려보내며 해골과 부엉이와 그 모든 활동을 통렬하게 거부했어. 오늘 에블린이 탈의실에서 나를 붙잡고는 자신은 일저와 나 둘 다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장담했어. 누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나는 엘리자베스 이모를 흉내낸 가장 점잖은 말투로 물었어. 일저가 그러더라. 에블린은 짜증스럽게 말했어. 나한테 아주 무례하게 굴더라. 내가 누가 검은 콩을 넣었는지 말해줄까? 난 에블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누가 넣었는지 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등을 돌리고 떠났어. 해골과 부엉이 회원들 대부분은 이 일로 몹시 화가 났어. 특히 해골들이 더 그래. 반면 몇몇 부엉이들은 이게 머레이 가문의 자존심에 딱 맞는 약이라고 낄낄거리며 말한다는 얘기도 들었어. 그리고 당연히 선택받지 못한 2, 3학년들 중 일부는 고소해하고 또 일부는 역겹도록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늘 루스 이모도 이 소식을 들었고 왜 내가 검은 콩을 받았느냐고 물어왔어. 11월 5일 뉴문에서 오늘 오후에는 로라 이모와 함께 뉴문 집안의 전통 하나를 익혔어. 한 사람은 가르치고 한 사람은 배우는 역할이었지. 바로 유리병 안에 피클을 모양을 내서 담는 방법이었어. 커다란 항아리 가득 있던 새 피클을 전부 병에 옮겨 담았고 엘리자베스 이모가 와서 살펴보더니 어느 것이 로라 이모가 한 것이고 어느 것이 내가 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겠다고 인정했어. 그 말이 괜히 기뻤어.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 정원에서 나 혼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 오늘 밤의 정원은 11월 저녁 특유의 으스스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어. 해질 무렵에는 갑작스럽게 작은 눈보라가 한 차례 지나갔지만 곧 개어서
세상이 아주 살짝 눈으로 덮였고 공기는 맑고 따끔따끔했어. 가을 내내 눈부셨던 멋진 곽꽃을 포함해 대부분의 꽃들은 이미 2주 전에 검게 얼어 죽었지만 화단 가장자리에는 아직도 작은 풀꽃의 하얀 물결이 남아 있었어. 안개 낀 붉은 사냥꾼의 달이 나무 꼭대기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고 서쪽에는 몇 그루의 검은 나무가 서 있는 하얀 언덕 뒤로 노랑과 빨강이 섞인 빛이 번지고 있었어. 눈이 덮이자 늦가을 황량한 풍경이 주는 깊고 묘한 슬픔은 사라지고 유문 농장의 언덕과 초원은 희미한 초승달빛 아래 완전히 동화의 나라로 변해 있었지. 낡은 집 지붕에는 반짝이는 눈이 얹혀 있었고 불이 켜진 창들은 보석처럼 빛났어. 꼭 크리스마스 카드 속 그림 같았지. 부엌 굴뚝이로는 잿빛 연기가 아주 조금 피어오르고 있었고 지미 삼촌이 길가에서 태우고 있는 가을 낙엽의 훈훈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왔어. 내 고양이들도 함께 있었어. 은밀하고 요정 같은 눈을 한 채. 이 시간과 이 장소에 완벽하게 어울리고 있었지. 황호는 고양이의 빛이라 불리는데 고양이가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시간이야. 새침한 셀은 마치 은빛 고양이 유령처럼 여위고 반짝였고 다프는 짙은 회색에 살금살금 다니는 호랑이 같았어. 그 애는 정말 고양이라는 존재의 위엄을 보여줘. 아무에게나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이 떠들지도 않거든. 고양이들은 내 발치로 덤벼들었다가 달아나고 서로 굴러다니며 장난을 쳤지만 밤과 이 으스스한 장소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서 내 생각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 난 흥분된 마음으로 오솔길을 오르내리고 해시계와 정자 주변을 돌았어. 그때 마신 공기는 사람을 조금 취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난 부엉이 회원이 되지 못한 일로 그렇게 속상해했던 나 자신을 비웃었어. 부엉이라고? 나는 그때 젊은 독수리가 되어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어. 세상은 내가 보고 배우기에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실이 너무 벅차서 기뻤어. 미래는 내 것이었고 과거조차도 내 것이었어. 난 마치 예전부터 항상 여기서 살아온 것 같았고 이 오래된 집이 간직한 모든 사랑과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 난 영원히 살 것만 같았어. 정말로 영원히. 그때 나는 불멸을 확신했어. 그저 믿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꼈어. 그때 딘이 나를 찾아왔어. 내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바로 곁에 서 있었어. 웃고 있군. 딘이 말했어. 난 여자가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 그 생각이 티없고 즐겁다는 뜻이니까.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친절했나요, 숙녀분? 아주 친절했어요. 그리고 이 저녁은 그 하루가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밤 난 정말 행복해요, 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마치 별들로 된 마차를 몰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런 기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오늘 밤은 나 자신과 내 미래도 확실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성공의 연회에서 내가 주인공 자리에 앉지 못하더라도 난 분명 그 자리에 참석해 있을 거예요. 작은 길로 걸어 내려오며 보니까 너는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자 같았어. 딘이 말했어. 달빛 속에 서서 하얀 얼굴로 몰입한 모습으로 말이지. 네 피부는 수선화 꽃잎 같아.
얼굴에 하얀 장미를 대도 견딜 수 있는 여자는 거의 드물지. 사실 넌 아주 예쁜 편은 아니야, 스타. 하지만 네 얼굴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게 해. 그건 단순한 미모보다 훨씬 드문 재능이지. 난 딘의 칭찬이 좋아.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그리고 여자라고 불리는 것도 좋아. 그런 말을 하면 내가 허영심에 빠지게 되잖아요. 내가 말했어. 네 유머 감각이 그걸 막아줄 거야. 딘이 말했어.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는 절대 허영심에 빠지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요정이라도 한 아이에게 그런 결점을 2개나 동시에 주지는 못하지. 유머 감각이 결점이라고요? 하고 내가 물어봤어. 그럼 확실히 단점이지.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자비한 진실로부터 도망칠 피난처가 없어. 스스로를 오해받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자기 연민에 빠져 즐길 수도 없지. 자기와 다른 사람을 편하게 저주할 수도 없어. 아니, 에밀리,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우린 돌벤치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파고들어 봤어. 딘은 이번 겨울엔 떠나지 않아. 그래서 기뻤어. 만약 딘이 없었다면 나는 몹시 그리워했을 거야. 최소한 보름에 한 번은 딘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면 삶이 빛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 우리의 대화에는 색채가 아주 풍부해. 그러다가도 딘은 때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하는 침묵을 해. 오늘 밤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 우린 그저 오래된 정원의 꿈결 같은 어스름과 고요 속에 앉아 서로의 생각을 들었어. 또 어떤 때에는 딘이 옛 나라들과 동방의 화려한 시장 이야기를 들려줬고, 또 어떤 때에는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요즘 하는 일들을 물어봤어. 나는 가끔 내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는 남자가 좋아. 요즘 뭐 읽고 있어? 하고 딘이 물었어. 오늘 오후에 피클 담그는 걸 끝내고 나서 브라우닝 부인의 시를 몇 편 읽었어요. 올해 영어 수업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갈색 묵주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브라우닝 부인보다는 오노라에게 훨씬 공감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네가 정서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야. 오누라처럼 너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천국도 포기하겠지. 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노예가 되는 거니까요. 말하고 나자마자 부끄러워졌어. 똑똑해 보이려고 한 말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 사실 나는 사랑을 하면 노예가 된다는 말을 믿지 않아. 적어도 머레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딘은 내 말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뭔가의 노예가 되어야 해.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 어쩌면 별들의 딸이여 사랑이 가장 쉬운 주인일지도 몰라. 증오나 두려움, 필요, 야망, 자존심보다도. 그런데 말이야, 네 이야기들에서 사랑을 다루는 부분은 요즘 어떻게 돼가? 잊으셨어요? 전 지금은 이야기를 쓸 수 없어요. 나중에 쓸 수 있게 되면 예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예술적으로 사랑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난 농담 삼아 장난스럽게 말했을 뿐이었어. 그런데 딘은 갑자기 아주 진지해졌어. 가르침을 받을 준비는 됐어? 하고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 그 순간 정말 잠깐이었지만 딘이 나에게 키스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 난 뒤로 물러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
그때 갑자기 테디가 떠올랐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난 다프를 집어들고 그의 아름다운 털에 얼굴을 묻고 안에서 울리는 가르릉거림을 들었어. 마침 그때 엘리자베스 이모가 현관으로 나오셔서 덧신을 신었느냐고 물으셨어. 안 신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디는 집으로 갔어. 난 창문에서 그가 길을 따라 쩔뚝거리며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 그는 몹시 외로워 보였어. 갑자기 너무 안쓰러워졌어. 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그렇게 좋은 벗이고 우리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난 그의 삶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건 그 삶의 아주 작은 구석뿐이야. 나머지는 몹시 공허할 것이 틀림없어. 11월 14일 뉴문의 에밀리와 블레어 워터의 일저, 또 하나의 신선한 스캔들이 퍼졌어. 난 방금 루스 이모와 불쾌한 면담을 하고 왔고 이 씁쓸함을 마음에서 털어내기 위해 전부 적어두어야겠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찻잔 속에 태풍이 일어났어. 하지만 일저와 나는 정말 운이 지독히도 없었어. 지난 목요일 저녁 난 일저와 함께 영어 문학 공부를 했어. 정말 성실하게 공부한 밤이었고 난 9시에 집으로 돌아왔어. 일저가 나를 대문까지 배웅해줬어. 부드럽고 어둡고 온화한 별빛 가득한 밤이었어. 일저의 새 하숙집은 카디건가의 마지막 집이고 그 너머로 길은 작은 개울다리를 건너 공원으로 굽어져 있어. 우리는 별빛 속에서 어렴풋하게 매혹적인 공원을 바라볼 수 있었어. 집에 가기 전에 공원 한 바퀴 돌자. 일저가 제안했어. 그래서 갔지? 사실 안 갔어야 했어. 얌전한 결핵 환자처럼 바로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막 가을 내내 먹던 대구 간육 코스를 끝낸 참이었고 이번 한 번쯤은 밤 공기를 좀 맞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갔어. 그리고 정말 좋았어. 항구 쪽에서는 11월 언덕들의 바람 섞인 음악이 들려왔지만 공원 안 나무들 사이는 고요하고 잔잔했거든. 우린 큰 길을 벗어나 언덕 위에 향기로운 상록수 사이로 난 작은 샛길로 들어갔어. 전나무랑 소나무는 언제나 다정하지만 단풍나무나 포플러처럼 비밀을 털어놓지는 않아. 자기들만의 신비를 절대 드러내지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 흥미로운 나무들이야. 언덕 전체에 요정 같은 소리들이 가득했고 시원하고 붙잡을 수 없는 밤의 냄새, 나무향, 서리 맞은 양치식물 냄새가 감돌았어. 우리는 완전히 평화로운 고요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 밤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감싸 안고 꼭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 우린 서로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물론 다음날 아침 난 이걸 후회했지만 그래도 일저는 아주 믿을 만한 비밀 친구야. 화가 나도 절대 남 얘기 안 해. 그래도 머레이 집안 전통은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라도 영혼을 몽땅 뒤집어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어둠이랑 전나무 향기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정말 많이 웃기도 했어. 일저는 같이 있으면 정말 신나는 친구야.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어. 아무튼 우리는 아주 멋진 산책을 했고 더 끈끈해진 기분으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며 공원을 나왔어. 다리 근처에서 테디랑 페리를 만났어. 둘이 운동 삼아 걷고 온 거래. 마침 그날은 일저랑 페리가 서로 말을 섞는 시기라서 우리 넷이 같이 다리를 건넜고 그 다음엔 각자 갈 길로 헤어졌어.
난 10시에 침대에 들어가 바로 잠들었고.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다리에서 본 거야. 다음날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그 다음날엔 마을 전체로 퍼졌어. 일더랑 에밀리가 테디 켄트랑 페리 밀러랑 밤 12시까지 공원에서 어슬렁거렸다는 얘기였지. 오늘 밤 루스 이모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심판대에 세웠어. 난 전부 사실대로 말했지만 당연히 믿지 않았지. 지난주 목요일 밤 9시 45분에 집에 있었잖아요, 루스 이모. 내가 말했어. 시간이 좀 과장됐을 수도 있겠지. 루스 이모가 마지못해 인정했어. 그래도 이런 소문이 나올 만한 이유는 있었을 거야. 연기 없는 불은 없어. 에밀리, 너는 네 엄마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있어. 엄마 얘기는 빼주세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모는 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소문만큼 심각했다고는 생각 안 해. 루스 이모가 마지못해 말했어. 그래도 네가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 일저 번니 같은 애랑 페리 밀러 같은 거리의 불황자들이랑 어울리면 그런 소리를 듣는 건 각오해야 해. 앤드류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원 산책하자고 했는데 네가 거절했잖니. 내가 다 들었어. 물론 너에게는 너무 점잖은 상대여서 싫었던 거겠지. 맞아요. 내가 말했어. 그게 바로 이유였어요. 너무 점잖은 건 재미없잖아요. 버릇없는 말이 재치인 줄 아는구나. 루스 이모가 말했어. 일부러 무례하게 굴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앤드류를 자꾸 들먹이는 게 정말 짜증나. 앤드류는 앞으로 내 문제 중 하나가 될 거야. 디는 이 상황을 아주 재밌어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만큼이나 잘 알고 있거든. 그는 늘 내 빨간 머리 청년, Red Headed Young Man을 줄여서 RHYM이라고 부르면서 놀려. 빨간 머리 청년이라니 아주 멋진 운율이 될 것 같구나. 그렇게 딘이 말했어. 운율을 이룬다고 다 시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말했지. 불쌍하고 착한 앤드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둔한 산문이야. 그래도 머레이 집안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내 머리에 던지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좋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내가 도망치기엔 너무 어리니까 안전하게 약혼부터 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앤드루 머레이만큼 안전한 선택이 어디 있겠어? 딘 말이 맞아.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 아주 잠깐 반짝임이 올 때나 건초더미 위에서 보냈던 그 밤처럼 영혼이 잠시 영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만 빼고는. 나머지 시간엔 우리는 늘 무언가의 노예야. 전통, 관습, 야망, 가족. 그리고 가끔은 오늘 밤처럼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속박이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12월 3일 유문에서. 지금 나는 엘리자베스 이모의 은혜로 작은 벽난로에 불을 피워놓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방에 있어. 벽난로 불은 언제나 좋지만 폭풍우 치는 밤엔 10배는 더 좋아.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창가에 서서 눈보라를 바라봤어. 어두운 나무를 배경으로 비스듬히 조용히 내려오는 눈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 보고 있으면서 지미북에 그 모습을 적어두었어. 그 뒤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만한 존의 가문비 숲을 가로질러 밀려오는 눈바람 소리가 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소리 중 하나야. 어떤 소리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다워. 예를 들면 러그 위에서 들려오는 다프의 골골거림이라든지 벽난로 불이 타닥거리며 터지는 소리, 벽장 뒤에서 쥐들이 잔치를 벌이며 찍찍대고 우당탕거리는 소리 같은 것들. 이렇게 혼자 내 방에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아. 쥐들마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내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에서도 큰 기쁨을 느껴. 그것들은 나에게만 의미가 있어. 루스 이모 댁에서는 단 한순간도 내 방이 편안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오기만 하면 바로 내 왕국으로 돌아온 기분이야. 여기서 책 읽고 꿈꾸고 창가에 앉아 공기처럼 가벼운 상상을 시로 빚는 게 좋아. 오늘 밤엔 아빠 책을 한 권 읽었어. 아빠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고개만 돌리면 바로 뒤에 아빠가 서 계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책 가장자리에 연필로 남긴 아빠의 메모를 발견할 때면 꼭 아빠가 나한테 남긴 쪽지 같아. 지금 읽는 책도 정말 놀라운 작품이야. 줄거리도 구상도 인물의 동기와 열정을 붙잡는 힘도 전부 놀라워. 이걸 읽고 있으면 내가 아주 작고 하찮게 느껴져.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좋아. 가엾고 불쌍한 작은 에밀리, 네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니? 있다면 이제 그 착각은 완전히 벗겨졌고 너는 네 초라한 맨모습을 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상태에서도 나는 다시 회복할 거야. 또다시 그래도 조금은 쓸 수 있어 라고 믿게 될 거고 더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기쁘게 글과 시를 계속 쓰겠지. 앞으로 1년 반만 지나면 엘리자베스 이모와의 약속도 끝나고 다시 소설을 쓸 수 있어. 그때까지는 인내. 물론 가끔은 인내와 끈기라는 말을 계속 되뇌는 게 지겨워질 때도 있어. 그런 미덕의 결과를 당장 보고 싶지 않을 리가 있겠어? 가끔은 막 뛰쳐나가서 마음껏 조급해지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오늘 밤 나는 러그 위의 고양이처럼 만족스러워. 방법만 알면 나도 가르릉 거리고 싶을 정도야. 12월 9일. 오늘은 앤드루의 날이었어. 늘 그렇듯 완벽하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어. 물론 잘 차려입은 남자는 좋지만 앤드루는 너무 지나쳐. 언제나 막 풀먹여 다림질해 놓은 사람 같아서 웃거나 움직이다가 금이라도 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보여. 생각해보니 난 앤드루가 마음 놓고 크게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분명히 그는 어릴 때 해적의 보물을 찾아다닌 적도 없을 거야. 그래도 그는 착하고 분별 있고 깔끔해. 손톱은 늘 깨끗하고 은행 지점장도 그를 아주 높이 평가하지.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제자리에 있을 때만이지만. 난 이런 사촌을 두고도 불평을 하다니 정말 자격이 없지. 1월 5일. 방학이 끝났어. 하얀 눈을 쓴 유문에서 정말 아름다운 2주를 보냈어. 크리스마스 전날 무려 5군데에서 원고가 받아들여졌어. 미쳐버리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야. 그중 3곳은 원고료 대신 잡지 구독권만 주는 곳이었지만 나머지 2곳은 수표를 함께 보내왔어. 시 한 편에 $2. 그리고 드디어 받아들여진 시간의 모래에 $10. 내 첫 소설 채택이야.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 수표들을 들여다보며 놀란 듯 이렇게 말했어. 정말 은행에서 그 돈을 내줄 것 같니?
지미 삼촌이 그걸 슈루즈버리로 가져가서 실제로 현금으로 바꿔오기 전까지는 이모는 도저히 믿질 못하셨어. 물론 그 돈은 전부 슈루즈버리에서 쓰는 내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가. 그래도 만약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면 어떻게 썼을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재밌었어. 페리는 2월에 퀸즈 아카데미와 토론을 벌일 고등학교 대표팀에 뽑혔어. 페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 팀에 뽑힌다는 건 큰 영광이거든. 이 토론은 해마다 열리는데 퀸즈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겼어. 일전은 페리의 연설 발음을 봐주겠다고 나섰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어. 특히 진보를 발음할 때 진버라고 엉뚱하게 발음하지 않게 하는데 말이야. 사실 일전은 페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애써주고 있어.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번엔 꼭 슈루즈버리가 이겼으면 좋겠어. 이번 학기 영어 시간에는 왕의 목가를 읽고 있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테니슨이 그려낸 아서왕은 정말 질색이야. 내가 귀네비어 왕비였으면 귀싸대기를 한 대 갈겼을 거야. 그렇다고 기사 랜슬롯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지만 그 인간도 또 다른 의미로 똑같이 못됐거든. 기사 지레인트는 또 어떻고 내가 아내인 이니드였으면 물어뜯었을 거야. 이런 인내하는 그리젤다 타임 여자들은 자업자득이야. 이니드 부인, 당신이 유문에 머리를 감은 사람이었으면 남편을 훨씬 잘 다뤘을 거고 남편도 당신을 더 좋아했을 거야. 오늘 밤에 소설 하나를 읽었는데 결말이 너무 불행했어. 그래서 내가 직접 행복한 결말을 하나 만들어낼 때까지 기분이 엉망이었어. 난 앞으로도 내 소설은 전부 행복하게 끝낼 거야.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건 삶이 그래야 할 모습에 더 가까운 진실이니까. 그게 더 나은 진실이야. 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며칠 전에 루스 이모 책장에 있던 오래된 소설 하나를 읽었어. 사원의 아이들이라는 책이었는데 여주인공은 매 장마다 기절하고 누가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수도꼭지처럼 울어대. 그런데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 겪는 시련과 박해는 정말 끝도 없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을 절반만 겪어도 어떤 숙녀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최신식 신여성이라 해도 말이야. 난 그 책이 너무 우스워서 깔깔 웃었고 그게 루스 이모를 깜짝 놀라게 했어. 이모는 그 책을 아주 슬픈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 그 책은 루스 이모 댁에 있는 유일한 소설이야. 이모가 젊었을 때 구혼자 중 한 사람이 준 거래. 루스 이모에게 구혼자가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아. 덧튼 이모부도 실감이 안 나고. 거실에 검은 천으로 장식된 이젤 위에 놓인 사진조차 그분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걸 설득하지 못해. 1월 21일 금요일 밤에 슈루즈버리 고등학교와 퀸즈 아카데미의 토론회가 열렸어. 퀸즈 쪽은 와서 보고 이기고 돌아가겠다라는 심산이었는데 결국 꼬리를 바짝 내리고 돌아갔지. 토론을 이긴 건 사실상 페리의 연설 덕분이었어. 정말 대단했어. 심지어 루스 이모조차 처음으로 페리에게도 쓸모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 끝나자마자 페리가 복도로 달려와서 일저랑 내 앞에 섰어. 에밀리, 나 오늘 정말 잘했지? 내게 잠재된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꺼낼 수 있을지는 몰랐어. 처음엔 혀가 굳어버린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네가 나를 보면서 할 수 있어,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풀 가동이었어. 이 토론은 네가 이긴 거야, 에밀리.
일저가 몇 시간씩 붙어서 연습시키고 고생한 건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나한테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예의도 없는 말이지. 페리, 넌 정말 배은망덕한 야만인이야. 난 그렇게 말하고 그를 그대로 두고 나와버렸어. 페리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일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울어버렸어. 그 이후로 일저는 페리에게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그 멍청한 페리는 아직도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 왜 또 삐진 거야? 지난번 연습 끝나고 고맙다고 말했잖아.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 정말이지 스토브 파이프 타운 사람에게는 한계는 있는 법이야. 2월 2일. 어젯밤에 로저스 부인이 자기 언니 부부, 그러니까 허버트 부부를 소개한다며 루스 이모랑 나를 저녁에 초대했어. 루스 이모는 머리에 일요일용 웨이브를 하고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는 갈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덧은 이모부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커다란 타원형 브로치를 달았어. 난 장밋빛이 섞인 회색 드레스에 메나 공주의 목걸이를 하고 갔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허버트 씨는 연방 내각의 일원이자 왕 앞에 서본 적도 있는 사람이거든. 은발머리의 그는 너무 오래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서인지 그 눈이 내 영혼까지 꿰뚫어보고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않는 동기까지 읽어낼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을 줬어. 얼굴은 정말 흥미로웠어. 그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었거든. 충만하고도 놀라운 삶의 온갖 경험이 전부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 한눈에 봐도 타고난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로저스 부인은 저녁 자리에서 나를 그의 옆자리에 앉혀줬어. 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바보 같은 소리를 할까봐, 터무니없는 실수를 할까봐 무서웠거든. 그래서 쥐죽은 듯 조용히 앉아서 황홀한 마음으로 듣기만 했어. 그런데 오늘 로저스 부인이 말해줬어. 우리가 간 뒤에 허버트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뉴문의 그 스타라는 아가씨는 그 나이대 여자아이들 중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화 상대였소.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조차 아니, 여기까지만 하자. 더 말하면 내가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는 정말 대단했어. 현명했고 재치 있었고 유머도 넘쳤어. 마치 정신을 자극하는 아주 희귀한 포도주를 마시는 기분이었어. 루스 이모의 나프탈렌 냄새조차 잊어버릴 정도였으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현명한 눈을 통해 나라를 만들어가는 매혹적인 게임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사건이야. 오늘 페리는 역으로 가서 허버트 씨를 한번 보려고 했대. 페리는 자기도 언젠가는 저만큼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아니야. 페리는 분명 멀리까지 갈 수 있고, 갈 거라고 믿어. 높이도 오를 거야. 그는 성공한 정치인은 될 수 있어도 국가를 이끄는 정치가는 되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일저가 발끈했어. 나 페리 밀러 정말 싫어. 하지만 속물 군성은 그보다 더 싫어. 넌 속물이야, 에밀리 스타. 페리가 스토브 파이프 타운 출신이라서 절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만약 그가 신성한 머레이 가문 사람이었다면 넌 그의 가능성에 한계가 없다고 말했을걸? 난 일저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말했어. 그래도 말이야, 뉴문과 스토브 파이프 타운은 다르긴 하잖아.
17장.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입을 맞춘다면. 밤 10시 반이었다.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이제 정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9시 반에 앨리스 케네디의 바느질 파티에서 돌아왔을 때 특별히 공부할 게 있다며 루스 이모에게 1시간만 더 깨어 있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했었다. 루스 이모는 못마땅하고 의심스러운 얼굴로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고 촛불이니 성냥이니 하는 잔소리를 한바탕 늘어놓은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에밀리는 45분 동안 성실하게 공부했고 그 다음 15분은 시를 썼다. 그는 거의 완성 직전이었지만 에밀리는 단호하게 치워버렸다. 그때 문득 지미북을 식당에 둔 책가방 안에 넣어둔 게 생각났다. 이건 큰일이었다. 아침이 되면 루스 이모가 에밀리보다 먼저 내려와 가방을 열어볼 게 분명했고 그러면 지미북을 발견해 읽을 게 뻔했다. 그 지미북 안에는 루스 이모가 보지 않는 게 좋을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지금 내려가서 꼭 가져와야 했다. 에밀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삐걱거리는 계단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복도 반대편 큰 앞방에서 자고 있던 루스 이모가 분명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죽은 사람도 깨울 만큼 큰 소리처럼 느껴졌지만 다행히 루스 이모는 깨지 않았다. 에밀리는 식당에 도착해 가방을 찾았고 이제 막 돌아가려던 순간 벽난로 선반 위가 눈에 들어왔다. 시계 옆에 편지 하나가 기대어 놓여 있었다. 저녁 우편으로 온 게 분명한 봉투 구석에 잡지 이름이 적힌 얇고 반가운 편지였다. 에밀리는 촛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편지를 찢듯이 열었다. 시 한 편이 채택되었다는 통지서와 함께 $3 수표가 들어있었다. 아직까지도 특히 수표가 동봉된 채택 통지는 에밀리에게 너무나 드문 일이어서 늘 정신을 조금 잃게 만들었다. 루스 이모도 밤이 11시 가까이 되었다는 것도 모두 잊은 채 에밀리는 황홀한 얼굴로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 앞으로도 작품을 더 보고 싶다? 아, 물론이죠. 얼마든지. 그때 에밀리는 흠칫 돌아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을까? 아니었다. 창문이었다. 다음 순간 페리가 옆 베란다에 서서 창문 너머로 희죽거리며 웃고 있는 게 보였다. 에밀리는 생각할 틈도 없이 여전히 채택의 흥분에 사로잡힌 채 창문 걸쇠를 풀고 창을 들어 올렸다. 페리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는 퀸 스트리트에 있는 하디 교장 선생님 댁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었다. 학생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받는 큰 영광이었고 학교 간 토론회에서의 멋진 연설 덕분에 얻은 초대였다. 페리는 그 초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테디와 에밀리에게는 떠벌렸지만 토론회 날의 무례함 때문에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일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기뻐하면서도 하디 교장 선생님 댁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었다. 예절 문제에 약간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자기는 괜찮다며 으스댔다. 페리는 창틀에 걸터 앉았고 에밀리는 소파 모서리에 앉으며 잠깐만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길래. 페리가 말했다. 그래서 슬쩍 돌아와 네가 있는지 보고 싶었어.
아직 생생할 때 얘기해주고 싶었거든. 에밀리, 네 말이 맞았어. 완전 정확했어. 100달러를 준대도 오늘 같은 일은 다시 못해. 어땠어? 에밀리는 조마조마하게 물었다. 어떤 면에서는 페리의 예절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배운 대부분은 유문에서였으니까. 페리는 씩 웃었다.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지. 자만심을 한 바가지 퍼내고 왔어. 네 말대로 좋은 일이겠지. 넌 좀 덜어내도 돼. 에밀리가 담담하게 말했다. 페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 테디랑 일조한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전부 말해줄게. 걔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긴 싫거든. 약속한 시간에 퀸스트리트로 갔어. 네가 말한 구두, 넥타이, 손톱, 손수건까지 다 기억해서 겉모습은 완벽했지. 문제는 집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어. 너무 크고 화려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 무섭진 않았어, 그땐. 그냥 갑자기 튀어오를 것 같은 기분? 쓰다듬으려 하면 움찔하는 낯선 고양이처럼 말이야. 배를 눌렀는데 그게 고장이 나 있었는지 계속 미친 듯이 울리는 거야. 복도 끝까지 들리더라고. 그 순간 생각했지. 아, 사람들이 내가 계속 배를 눌러대는 바보라고 생각하겠구나. 그 생각이 날 더 긴장시켰어. 하녀는 또 얼마나 날 더 긴장시키던지 악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 아, 페리. 그런 하녀가 있는 집은 처음 가봤거든. 머리에 레이스 달린 모자 쓰고 까다롭게 생긴 작은 앞치마까지 두른 완전 치장한 모습이었어. 나를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더라. 그럼 악수는 안 한 거지? 응? 안 했어.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하녀가 문을 열어주길래 들어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아마 하디 선생님이 직접 나오지 않으셨으면 거기서 뿌리 내리고 서 있었을 거야. 선생님이 나오셔서 악수를 하시고 모자랑 코트 둘 곳을 알려주신 다음 나를 응접실로 데려가서 부인을 소개해 주셨어. 바닥이 얼음판처럼 미끄러웠는데 응접실 문 안쪽 깔개를 딛는 순간 그게 쑥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넘어졌어. 발이 먼저 앞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하디 부인 앞까지 갔지. 엎어진 게 아니라 누운 채로 말이야. 엎어졌으면 제대로 된 동양식 고개였겠지? 에밀리는 웃을 수가 없었다. 페리. 정말이지, 에밀리.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세상 모든 예절을 다 알고 있었어도 못 막았을 거야. 물론 바보 같았지. 그래도 일어나서 웃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웃지 않더라. 다들 점잖았어. 하디 부인은 아주 상냥하게 다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셨고, 하디 선생님은 예전 카펫을 치우고 러그랑 마룻바닥을 쓰기 시작한 뒤로 자기 자신도 몇 번이나 그렇게 미끄러졌다고 하셨어. 난 너무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하고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았는데 거기엔 개가 앉아 있었어. 하디 부인의 패키니즈. 죽이진 않았어. 나랑 개 중에 더 놀란 건 나였어. 다른 의자에 겨우 앉았을 땐 땀이 얼굴에서 그냥 쏟아지고 있었어. 마침 그때 다른 손님들이 도착해서 조금 정신을 차릴 틈이 생겼지. 손이든 발이든 전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더라. 게다가 내 구두는 너무 크고 투박해 보였고. 그러다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휘파람을 불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 에밀리는 페리 하고 말하려다 그만 삼켜버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예의에 안 맞다는 건 알아서 손을 빼고 이번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어. 결국엔 손을 엉덩이 밑에 넣고 깔고 앉았지. 발도 의자 밑으로 바짝 접어넣고 그렇게 쭉 앉아 있었어. 저녁 먹으러 나갈 때까지. 그러다 통통한 노부인이 들어왔는데 다른 남자들은 다 일어나더라고. 난 안 일어났어. 앉을 의자가 충분한데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나중에야 그게 예절이라는 게 떠올랐지. 나도 일어났어야 했던 거지? 당연하지. 에밀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일조가 예전에 그걸로 얼마나 잔소리했는지 기억 안 나? 잊고 있었어. 일조는 맨날 잔소리만 했잖아. 그래도 배웠으니 됐지. 다음엔 절대 안 잊어. 거기엔 다른 남자애들도 한 3-4명 있었어. 그리고 새로운 프랑스어 선생님이랑 은행가 2, 그리고 부인들도 몇 명. 저녁 식사 자리까지는 안 넘어지고 무사히 갔고, 하디 부인이랑 그 아까 말한 노부인 사이에 앉았지. 테이블을 한번 쓱 보는데, 에밀리, 그때서야 진짜 무섭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 정말이야. 처음 느껴봤어. 완전히 얼어붙었어. 유문에서 네가 손님이 왔을 때 왜 그렇게 형식을 차리는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테이블은 처음 봤어. 반짝반짝 빛나고 포크랑 스푼이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많을 줄이야. 냅킨에 접어둔 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바닥을 쭉 미끄러져 가더라. 얼굴이랑 목까지 전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 그걸 보고 이게 홍조구나 싶더라. 난 그전엔 한 번도 얼굴이 빨개진 적이 없었거든. 내가 일어나서 주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효가 새 빵을 가져다 주더라. 수프를 먹을 때 숟가락을 잘못 집었는데 그래도 너희 로라 이모가 말해준 수프 먹는 법을 떠올리려고 애썼어. 몇 숟갈은 괜찮다가도 누가 하는 말에 정신이 팔리면 또 후루룩 들이켜버리고. 설마 접시를 기울여서 마지막 한 숟갈까지 떠먹진 않았겠지? 에밀리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아니, 막 그러려다가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게 생각났지. 아깝긴 했어. 수프가 정말 맛있었고 배도 고팠거든. 그런데 옆에 앉은 그 고상한 할머니는 그러시더라. 고기랑 채소는 대체로 잘 먹었어. 딱 한 번만 빼고는. 포크에 고기랑 감자를 한가득 얹었는데 막 들려는 순간 하디 부인이 그걸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얹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깜짝 놀라서 움찔했더니 전부 냅킨 위로 떨어졌어. 그걸 다시 긁어 담아 접시에 올리는 게 예의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냥 놔뒀지. 푸딩은 괜찮았어. 다만 수프 숟가락으로 먹었을 뿐이야. 다들 포크로 먹던데. 그래도 맛은 똑같더라. 그쯤 되니까 그냥 막 나가게 됐어. 유문에서는 푸딩 숟가락으로 먹잖아.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어? 너무 긴장해서 그럴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이건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폼을 잡았지만 음식은 유문보다 하나도 낫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훨씬 못했어. 엘리자베스 이모 음식이 하딘의 음식은 매번 완전히 눌러버릴걸. 게다가 양도 너무 적었어. 식사 끝나고 다시 응접실, 거긴 거실이라 부르더라. 어쨌든 거기로 갔는데 그때부터는 좀 나아졌어. 책장을 하나 넘어뜨린 것 말고는 딱히 실수도 안 했고. 페리!
아니, 그게 흔들리더라니까. 하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기대고 섰는데 너무 세게 기대버렸나 봐. 그래도 책을 다시 꽂고 정리하다 보니 오히려 긴장이 풀렸어. 그 뒤로는 말도 좀 잘 나오더라. 가끔씩만 비속어가 튀어나왔지. 잡기도 전에. 한 번은 그 통통한 할머니가 내 말에 동의해 주셨어. 턱이 3개라도 판단력은 있으시더라. 너무 신나서 나도 모르게 당근이죠 같은 말을 해버렸어. 그리고 좀 자랑도 한 것 같고. 나 너무 잘난 척해, 에밀리? 페리는 처음으로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 같았다. 해. 에밀리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안 좋아. 그럴 줄 알았어. 말하고 나니까 나 자신이 좀 없어 보이더라. 아직 배울 게 엄청 많아. 예절책 하나 사서 통째로 외울 거야. 이런 저녁은 다시는 안 겪고 싶어. 그래도 마지막엔 괜찮았어. 짐 하디가 나를 서재로 데려가서 체스를 뒀는데 완전히 이겨줬거든. 체스 예절만큼은 문제 없지. 하디 부인도 내 토론회에서의 연설이 그 나이 남자애 중 최고였다고 했어. 장래에 뭐 할 거냐고도 물으시고. 정말 멋진 분이야. 사교 감각이 딱이야. 그래서 말인데, 에밀리, 나 나중에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난 똑똑한 아내가 꼭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 되는 소리야.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네가 머레이라고 해서 나를 깔보진 마. 나중엔 충분히 결혼할 만한 사람이 될 거야. 머레이에게도. 자, 내 고통을 좀 끝내줘. 에밀리는 경멸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소녀들처럼 사랑에 대한 장밋빛 꿈은 있었지만 거기엔 페리 밀러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난 머레이가 아니고 스타고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잘 가. 잠깐만. 11시 종이 치면 너한테 키스할 거야. 에밀리는 페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페리는 말한 건 꼭 하고야 마는 버릇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가 늘 감상적인 아이는 아니었다. 그 말을 무시하고 하디 집안의 저녁 만찬 이야기를 하나 더 물어보았다. 페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바로 그때 시계가 11시를 치기 시작했다. 그는 창턱을 훌쩍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제야 에밀리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다. 몸을 숙일 틈밖에 없었고 페리의 힘차고 투박한 입맞춤. 페리의 키스엔 섬세함 같은 건 없었다. 그 입맞춤이 그녀의 뺨이 아니라 귀에 떨어졌다. 페리가 에밀리에게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에밀리가 분노에 찬 항의를 입 밖에 내기 전에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베란다 쪽에서 세찬 바람이 몰아쳐 들어와 작은 촛불을 꺼버렸고 동시에 식당 문이 열리며 루스 이모가 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분홍색 플란넬 잠옷 차림이었고 다른 촛불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위로 비치며 컬을 만들기 위해 핀을 머리에 고정한 단정한 얼굴을 섬뜩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장면은 성실한 전기 작가라면 흔히 쓰는 말 그대로 아무리 펜을 들어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순간이었다. 에밀리와 페리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잠시 동안은 루스 이모 역시 움직이지 못했다. 루스 이모는 에밀리를 발견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한 달쯤 전에도 에밀리가 잠자리에 들 무렵
영감을 받아 따뜻한 식당으로 내려와 지미북에 메모를 하고 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광경은 전혀 달랐다. 솔직히 말해 그것은 매우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루스 이모가 의로운 분노를 느낀 것을 탓하기는 어려웠다. 루스 이모는 불운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페리에게 물었다. 스토브 파이프 타운 출신 소녀는 그 순간 실수를 저질렀다. 저 둥근 네모를 찾고 있었어요. 페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눈빛에는 장난기와 제멋대로인 악동의 기색이 번뜩였다. 페리의 이른바 버릇없는 태도는 루스 이모의 표현이었고 사실 꽤 정확했다. 이미 나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루스 이모는 에밀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시간에 어둠 속에서 이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니? 에밀리는 그 질문에 노골적이고 거친 표현에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겉모습이 얼마나 루스 이모의 의심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는 잊은 채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고개를 오만하게 치켜들었다. 그런 질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루스 이모. 그럴 줄 알았다. 루스 이모는 몹시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날카롭고 불협화음 같은 승리감이 섞여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분노 아래에서 자신이 늘 품어왔던 생각이 옳았다는 확신이 그녀를 만족시키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럼 몇 가지만 묻지. 이 아이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청문유. 에밀리가 대답하지 않자 페리가 짧게 말했다.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넌 나가. 루스 이모는 극적인 동작으로 창문을 가리켰다. 에밀리에게 어떻게 할 건지 보기 전까지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요. 페리는 완강하게 말했다. 나는 에밀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루스 이모는 끔찍할 정도로 냉담한 태도로 말했다. 더튼 부인, 제발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정말이에요. 에밀리는 조금도 잘못이 없어요. 사정이 이래서...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난 내 조카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 아이는 거부했어. 네 설명을 들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페리는 계속하려 했다. 이제 가는 게 좋겠어, 페리. 에밀리는 얼굴에 위험 신호가 역력한 채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그 어떤 머레이보다도 단호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페리는 그 기색을 거스를 수 없었고 순순히 창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루스 이모는 앞으로 나와 창문을 닫았다. 그런 다음 에밀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분홍색 플란넬 잠옷 차림의 작은 몸을 이끌고 계단 위로 올라갔다. 그날 밤 에밀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럴만했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가라앉자 수치심이 채찍처럼 그녀를 후려쳤다. 루스 이모에게 설명을 거부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런 상황이 자기 집에서 벌어졌다면 루스 이모에게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다. 그 방식이 아무리 불쾌하고 거슬렸더라도 말이다. 물론 설명을 했다고 해서
루스 이모가 믿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에밀리가 설명을 했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밀리는 자신이 수치스럽게 유문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 확신했다. 루스 이모는 더는 이런 아이를 집에 둘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할 것이고, 엘리자베스 이모는 그 판단에 동의할 것이며 로라 이모는 깊이 상심할 것이 분명했다. 지미 삼촌의 마음마저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매우 쓰라린 전망이었다. 에밀리가 하얗게 밤을 지새운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괴로워서 심장이 뛸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그녀는 그럴만했다. 이 일에 대해 그녀에게 줄 연민이나 변명은 단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에밀리의 도약 17장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행히 잃어버린 아이는 에밀리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찾을 수 있었죠. 에밀리는 그 힘을 조금 무서워했지만. 그리고 에밀리의 구독자 모으기는 성공적이었네요. 에밀리, 나의 구독자도 좀 모아주겠니? 그리고 에밀리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난 앞으로도 내 소설은 전부 행복하게 끝낼 거야.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건 삶이 그래야 할 모습에 더 가까운 진실이니까. 그게 더 나은 진실이야. 어쩌면 몽고메리 자신의 작품 모토인 것 같죠? 해피엔딩. 그래서 몽고메리의 작품을 읽고 나면 같이 행복해지는. 저도 사실 슬픈 결말보다는 행복한 결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도 그건 삶이 그래야 할 모습에 더 가까운 진실이야 라는 말이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내 삶이 당연히 행복해야 할 것 같은. 그리고 페리의 키스는 가까스로 샥 피할 수 있었지만 루스 이모의 눈은 피할 수 없었죠. 에밀리는 이대로 유문으로 쫓겨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